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3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민법제 48조 한번 빠르게 읽으시고 48조 읽으신 다음에 보시면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냈던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가 이제 무엇인가,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대립이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1번 질문 가시면 생전 처분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X 토지에 대한 출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 꺽쇠 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도 이렇게 꺽쇠를 치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제 48조에 관련돼 가지고 대립이 있는데 판례 입장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 풀 때 하등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가령 출연자이고요. A 같은 경우가 출연자이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B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토지죠. X라고 하는 토지를 출연했다. 근데 문제는 B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는 했다. B 같은 경우가 설립 등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결국 또 A가 사망을 하죠. A가 사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A의 상속인이었던 C라고 하는 상속인이 예를 들면 그 X 토지가 A 명의로 남아있는 사실을 알고 C가 그것을 D라고 하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이다 했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내부관계, 그러니까 대내관계 해가지고 A, B 또는 상속인이었던 C하고 B 사이 같은 경우는 민법제 187로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가 설립 등기만 갖추었다면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부 관계에서는 일단 B 법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진다. 다만 대외 관계 해가지고요, 이른바 B라고 하는 법인하고 제3자 D죠. 제3자 D가 만났을 때에는 민법제 186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비판이 많았다까지였죠. 따라서 외부 관계에서 B 같은 경우가 제3자에게도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른바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 해서 대내 대외 구별로를 취하는 게 패다까지 일단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로 오시면 지문을 볼까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출연자 A하고 법인 B가 만났을 경우는 민법제 187로 봄으로써 별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 즉 대내 관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물건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달리 보는 거니까 1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또 어렵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위 등과 연결돼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잠깐 보시면 진정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위 등을 청구한다. 민법제 214조에 근거한 권리이다. 요건 1번, 2번, 3번 암기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B라고 하는 자에게 직명등,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위등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해가지고 승소를 하려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고 A 소유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피고 B 명의의 등기, 특히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 일단 B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요, 이른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B 명의의 등기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변이 아니고 청구 원인 단계에서 A 같은 경우가 피고 B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인 등기 사실에 대해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요건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1번에 포함돼 버립니다. 1번에 해서 원고 소유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면 B법인, 방금 봤던 사례에서 B법인 같은 경우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에도 방금 봤던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된다. 따라서 제3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가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갖췄을 때에만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 결국 B 같은 경우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도 행사할 수 없고 당연히 직명등도 행사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가지고 요건 1번 관련해가지고 목차 가번 48조 방금 맞다 해서 비법인 같은 경우가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나 직명등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나번이죠. 명의신탁이었다. 첫 번째 명의신탁이 현재에도 유효한 경우 두 가지 어떤 경우? 종중하고 법률론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는요 부실법이 아니고 판례 법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판례 같은 경우가 대내 내부 관계에서는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대외 관계에서는요 이른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문제 푸시면 안 되고요.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를 잘 보신 다음에 자 신탁자하고 신수 둘이 싸우는 경우는요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거나 직명등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의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3자였던 C 같은 경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가 나왔을 경우는 외부 관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수 같은 경우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정리해보면 제3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 같은 경우는 3자한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 수 같은 경우는요 제3자한테 행사할 수가 있다 해서 신 같은 경우는 직접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수를 대위할 수는 있다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요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는 부실법 제4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순 같은 경우는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으니까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간 세뇌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매도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른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계약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크게 매도인이 좀 뺍시다. 혹시 밑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요 매도인이 떠올려주세요. 선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자 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가지고 수탁자한테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소물청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매도인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는요 부실법 4조에 근거해 가지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아니하여 여전히 매도인한테 소유권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인 같은 경우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다까지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복습을 하실 때 매도인이 선일해 가지고요 그 명의신탁의 목적물이었던 X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탁자에게 기속이 되었을 때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안 적을게요 현물 즉 X토지 그 자체이냐 아니면 매매대금의 상당액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판시가 쫙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최근 법행 기출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행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설립자 A가 그 소유의 X토지를 출원해가지고 B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한다. 설립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전 등기가 지금 아니죠. 설립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X토지에 대해서 B법인 명의의 이전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자, 설립자 A의 채권자 C다 해서 A 같은 경우가 설립자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재단법인, 재단법인이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자가 설립자 A의 채권자이다. 그러니까 설립자 A 명의로 아직까지 X토지가 남아있으니까 C 같은 경우가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집행권은 따가지고 C 같은 경우가 강제집행에 착수를 했겠죠. 자, 이렇게 C가 강제집행에 착수를 했을 때 이게 1번, B 같은 경우가 C에게 야, 그 X토지는 니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A께 아니라 제3자인 내 거기 때문에 C 너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두 번째 이른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승소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B가 C에 대한 관계에서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B가 C에게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금 봤지만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제3자 C에게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B법인이 아직까지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한테 소를 제기해봤자 승소할 수가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제일 끝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뭐 민사집행법으로서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법상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14페이지 가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민법제 35조죠. 해서 A 법인이 있고 대표자 B가 있고 상대방 C가 있었을 때에 C 같은 경우가 어떠한 계약상 책임 따위 등을 주로 A 법인한테 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빨리 민법제 35조 1항 그리고 2항을 읽고 다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건 한번 떠올려 보신 다음에 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35조의 문제이다. 요건을 보시면요. C라고 하는 상대방 원고가 B라고 하는 대표자에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때는요. 청구 원인이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말고 C 같은 경우가 그 대표자가 몸담고 있었던 A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에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때는요. 민법제 35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요건은 1번, 2번, 3번 첫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해서 가령 B라고 하는 자, 즉 C에게 손해를 야기했던 B라고 하는 A 법인의 기관이 대표기관이 아니라 비대표기관인 경우에는 민법제 756조에 근거해가지고 A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는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 B라고 하는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적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C한테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2번 중요한 거 직무 관련적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른바 외형 이론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B라고 하는 행위자, 즉 대표기관의 주관적 인식은 고려하지 않고요. 외형상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설사 그 대표기관 B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법령상 위반된 행위라 할지라도 외형상 봤을 때 직무 관련성만 인정이 된다면 일단 C가 A한테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표기관 B의 행위가 민법제 7호 공조의 요건을 전부 다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게 동설까지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C가 이제 A한테 민법제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A 법인 같은 경우가 항변할 때 직무행위가 아님에 대해서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알고 있었다.
또는 C 같은 경우가 몰랐지만 모른데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항변해버리면요, C는 법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C가 A 법인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됐을 경우는요,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됩니다. 잘 나오는 게 C 같은 경우가 가실이 있지만서도 C가 단순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는요, 중과실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C가 A한테 경과실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비교하실 게 뭐가 있냐면요, 복습하실 때 대표권 남용과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이야기할게요. 일단 대표권 남용의 문제는요, 불법행위 책임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상 책임의 문제다. 즉 대표권 남용 행위했던 대표자 B와 거래했던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A 법인에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때 법인 같은 경우는요, 대표기관한테 대표권 남용적 의사가 있음에 대해서 일단 주장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대표권 남용적 의사에 대해서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까지만 주장 증명해도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A 법인한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추궁할 수 없다 해서 단순 경과실만 있었을 때에도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A한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과실의 경우를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C 같은 경우가 경과실이었을 때에도 35조에 근거한 부분은 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수 없다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그 35조에서의 알았거나 중과실의 대상과 대표권 남용에 되는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악의, 중과실, 경과실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제가 다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복습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1번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중요한 최신 판례고요, 변시, 사시 등등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대해서 타인한테 가했던 손해에 대해서 민법 제35조에 근거한 배상할 책임이 있고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때 민법 제35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대표자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제한한다, 그렇지 않다. 어떤 사안이냐면요,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인데 이 B라고 하는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 B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안이었고요. D 같은 경우가 이른바 바지 사자. 그러니까 A 법인의 대표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긴 한데 B가 D한테 월급 주는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가 직무 관련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C한테 어떠한 손해를 야기했다 했을 때 C가 이제 A한테 민법 제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니까 A 측에서 주장하기를 B 같은 경우, 즉 C, D하고 거래했던 B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서 등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를 하기를 법인 등기부상 비록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서 그러한 지위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믿고 거래했던 C를 보호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C가 A한테 민법 제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B 같은 경우가 법인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위만 있다면 A 법인한테 35조에 근거한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질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시면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딱 끊으시고, 즉 외형상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이 되면 첫 번째 법령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것이 대표권 남용적 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상 인정됐을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근거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지문 같은 경우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
35페이지 가시고요. 3번 지문이죠.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가 아닌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인데 나왔네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서 방금 봤다시피 상대방 같은 경우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법 제35조상 책임이 A법인한테 인정될 수가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쭉 빼가지고 VS라고 표시하신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이면서 단순 견과실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35조상 책임이 있다까지 항상 중대한 과실하고 견과실을 구분해가지고 정말 잘 나오니까 두 개를 잘 나눠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중 페이지 가시고 교재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일반 법인하고 비법인의 경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민법 제41조에 근거해 가지고 정관의 대표권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요, 효력적용이었다. 그래서 민법 제41조에 근거해가지고 정관에 기재한 다음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60조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실을, 그 제한한 부분을 등기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것은요, 대놓고 문제였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핵심이 여기서 만약에 정관에 기재했는데 일반 법인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 법인 같은 경우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무제한서를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A라고 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제3자 C에게 C가 선의이든 또는 악의이든 무관하게, 즉 C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A 법인 같은 경우는 C한테 대표권 제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계약의 무효 따위를 주장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요, 일반 법인인 것이고요. 2번 보시면 비법인 같은 경우에 또 두 개를 구분합시다, 여러분들. 자, 정관에 기재하는 민법 제41조 같은 경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법인의 경우에도 41조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법인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기재 안 했으면요, 그렇죠, 대표권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게 나번입니다. 비법인 같은 경우에 민법 제60조 같은 경우는요,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 조문 같은 경우는 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봤을 때 처음부터 등기가 있을 수 없는 B 같은 경우는 유추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일반 법인의 경우와 달리 비법인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법리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거 배웠던 거죠. 해서 총유물 처분행위와 비교했을 때 60조는 될 수가 없고, 판례에 의했을 때는요,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무과실인지 아닌지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C가 A 법인한테 계약상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근데 C 같은 경우가 악이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결국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C 같은 경우가 A한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 법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일반 법인의 경우는 등기 안 했으면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A 법인 같은 경우가 별도의 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 책임을 진다. 즉 C가 악의인 경우에도 C가 보호돼 버린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 같이 일반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 C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보호될 수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는요, 보호될 수가 없다까지 이것도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해놓고 한번 지문 풀어보시죠. 지금 빨리 풀어보시고.
자, 1번 볼까요? 시험 문제 풀 때 법인까지 나오고 별도의 수식어가 없었을 경우는 일반 법인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정관은 있었으나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해서 민법제 6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정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인가 악의냐에 관계없이 맞네요. 무제한설 관계없이 제3자 C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 법인입니다. 됐죠? 그리고 변리사 기출 문제를 보시면 변리사 제일 앞에 보시면 밑줄 법인 아닌 비법인이죠. 법인 아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아닌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있더라도 맞죠. 41조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민법제 6공조 같은 경우는요 유추가 되지 않는다 해서 별도의 판례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이 선의 불가실인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인한테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7페이지 가신 다음에 종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종물 보시면 민법 조문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조문 그 기본서 가시신 분들은 기본서 찾으시고 자 358조를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그 목적물이었던 부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에 밑줄 그으시고 종물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민법제 358조하고 민법제 359조를 구분해가지고 가실의 경우하고 부합 종물의 경우를 잘 구분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일단 오늘은 민법제 358조에 근거해가지고 부합물, 종물 이 두 가지 관련된 민법제 358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종물 지문을 보시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 실행으로서 X 건물이 경매가 됐을 경우에 그 X 건물에 부합된 물건은 일단 강하게 부합됐을 경우는 부합될 당시에 누구 관계없이 일단 그 X 건물 자체에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X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했던 사람이 함께 소유권 취득한다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건 문제 없고요. 문제 없고. 근데 이러한 법리는 종물도 마찬가지므로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왜? 민법제 358조에 근거해가지고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X 건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부동산의 상용, 계속적 이용에 공해진 물건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즉 주물인 X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이다 해서 자, 원칙적으로 주물, 종물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요 주물과 종물 둘 다 동일한 소유자였을 때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처럼 주물이었던 X 건물의 주인은 A인데 그 종물인가 아닌가 애매했던 예를 들면 Y라고 하는 그 물건이 렌탈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제3자 B의 소유인 경우는요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종물이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별개의 물건에 불과하지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제 358조에 근거했을 때 X 건물에 있었던 담보 물건이었던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다른 물건이라고 하는 Y 물건이 이른바 동산이고 나머지 민법제 이사구조 요건을 다 구비했을 경우에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따라서 일단 종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지문 빨리 풀어보시고요.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확인하시고
자,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한번 끊으시고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담보물건이었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다가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실행돼 가지고 낙찰인이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했다. 뭔 말이냐 볼까요? A가 이제 X 토지의 소유자 겸 임대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이 X 토지의 임차인, 즉 A하고 B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다. B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Y라고 하는 건물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었고,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이 실행돼 가지고 C라고 하는 자가 그 경락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을 해 가지고 저 Y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했다. 요때 이 C 같은 경우가 경락 대금이라고 하는 것, 매각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납했을 때에 요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C 같은 경우가 취득하는 권리 중에 B가 A한테 가지고 있었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취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일단 이 2번 지문의 문제죠. 다시 보시면 자, C 같은 경우가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했을 때에 별도의 다른 사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누구에게 C한테 이전된다. 일단 2번 지문 옳은 지문인데 주의하실 게 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왜 그러냐?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권리. 이 건물에 있는 소유권이 주된 권리인 것이고, 요 B가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이다. 종된 권리이다. 자, 그러면 통설 판례가 일치해 가지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의 경우에도 민법제 100조 이하에 있는 주물 조물에 관한 각종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권에 효력이 미친다면 종된 권리도 함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 C 같은 경우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도 취득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요 C 같은 경우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사실을 A라고 하는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빨리 민법제 63공조를 보시고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할 때는요, 임대인 A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63공조. 근데 문제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할 때 임대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A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63공조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씩 B가 자기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C하고 매매 계약, 즉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경매되어진 경우에도 민법제 63공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가 된 경우에도 63공조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C 같은 경우가 비록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A가 별도의 동의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한 게 없죠. 따라서 C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자에게 임차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A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3단계 A 같은 경우가 63공조 이하에 근거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른바 배신 행위론이죠. 행위론에서 양수인 측, 즉 C 측에서 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가 비록 임대인 A 너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A 니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 증명하게 돼버리면 A가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배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배신 행위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사안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요, B와 이뤘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A가 해지할 수 있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임차권 양도의 문제는 종된 권리의 문제. 일단 양도돼가지고 C가 취득해가지고 임대인 A한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육상공조까지 구분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되,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임차권 사안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본서 보실 때 임차권 말고 지상권인 경우하고 한 번 더 비교하신 다음에 핵심만 임차권의 경우와 달리 지상권의 경우는요, 처음부터 지상권 설정자 A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동의 없음에 근거해 가지고 A 같은 경우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 번 더 기본서를 보시면서 임차권, 지상권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본서 다 확인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